채팅창에서 이프로님 독특한 캐릭터라고. 그렇죠, 미쳤나. 아니 저는 제가 그 제 승급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이공계 공부를 몇 년 해서 이과 기질이 있나 봐요. 아, 저는- 강직해.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거가 되게 이상해. 그러니까 만들지 말든가. 네. 룰을 안 만드는 것도 이해가 돼. 네. 힘드니까. 어. 근데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음. 어. 뭐 하겠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교시는 세무법인 다술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님 네. 모시고 세금제도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세무사님들께 여쭤봤더니 네. 우리나라 양도세의 1인자 어. 저분이다. 저분이 모르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고 이건 세법이 이상한 거다. 네. 실제로 저도 잘 몰라요 요즘에. 많이 바뀌어서. 네. 예. 너무 어렵죠. 복잡하기도 하고. 요즘 그래서 갑자기 막 나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황당하다 예.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예, 저는 그냥 뭐지 모르는데 현장에서 많이 겪으실 것 같으니까 예. 요즘 어떤 사례들이 있고 뭘 주의해야 되고 다들 주의만 할 수는 없으니까 법은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예. 오피스텔은 어떻게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 주택 아니 요즘은 거의 주택으로 쓰긴 하지만 네. 주택으로 쓰이죠 많이. 예. 많이 요즘 주택으로 쓰이죠 많이 요즘엔. 쓰죠. 근데 이제 광고에서 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안 먹습니다. 선명치 예, 필요 예, 없습니다. 예. 대출 규제 없습니다. 막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예. 그 일반인들은 그게 지금 무엇에 대해서 광고인지를 정확히 모르시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구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거는 취득세에 대한 광고거든요. 취득세. 네, 취득할 때 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 이걸- 취득세가 원래 주택은 비싸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지금 중과세가 돼버리면 중과. 주택세 들어가 버리면 2주택자가 8%, 예. 3주택자는 13.4%까지 되거든요. 취득세 취득세가. 자체가. 예.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한다. 예. 취득세도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선매차장도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대출 기저도 안 되니까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좋다는 이제 그런 광고를 광고인데 하는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네. 근데 문제는 오피스텔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을 30억짜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예. 오피스텔이 1억 5천, 2억짜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 때문에 세금이 11억이 나온다고요. 예. 그럼 팔라서 양도세 낼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카운트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은 예. 법적으로 네. 취득세 주택이- 때는 취득할 때는 주택이 아닌데 예. 보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으로 계산해요? 아니에요. 취득세는 그냥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에요. 실제 예. 살아도. 예. 오피스텔은. 예. 내가 구청에 가서 어. 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주택으로 매겨주세요. 예. 그렇게 재산세를 매기면 그때부터 주택으로 수출에 들어가요. 그것도 2020년 8월 12일 날 이후 분양을 받은 오피스텔만. 또 그 이전 거는 상관없어요. 그 이전 거는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아도 상관없어요 또. 그건 또 상관없고. 예. 그래도 그럼 주택으로 취급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쪽에서는 그러는데 예. 네. 지금 지금 제가 취득세 얘기했어요. 예.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네. 재산세는 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유하는 상태에서 내가 주거용으로 써도 예. 그건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과세를 해요. 예. 예. 업무용으로 과세를 재산세는 해요. 또 그래요? 예.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주임사 등록이 되어 있거나 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예. 나 이거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주세요고 내가 신청을 해야만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를 해요. 예. 재산세는 주택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까? 주택 아닌 걸로 받는 게 아, 유리합니까? 한 채 있을 때는 주택이 유리해요. 네. 그래서 그걸 주택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근데 집은 없고 오피스텔만 하나 한 채만 있다. 있을 때. 어. 근데 이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순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돼 버려요. 종부세로. 예. 종부세로. 그러니까 오피스텔 한 채 있는 사람은 주택이 유리할 거고 예. 네.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른 집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합산돼 버리니까 불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다 불리해지죠. 비교해서 따져봐야 될 일이죠. 그 똑같이 대신 집으로 쓰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는 와. 어떻게 양도소득세는 알아, 이거? 다 다르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사실상 용도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주민등록 전입을 했거나 확정일자를 네. 받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주택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그래서 저번부터 양도소득세를 오피스텔 때문에 폭탄 많은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이 절반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취득세 지금 낼 때는 주택 아닌 아닌 걸로 걸로 하니까 카운트했으니까 유리하니까. 그거는 취득세에서만 그러는데 그게 아. 광고가 그렇게 나가니까 일반인들은 그게 앞에가 뭔지도 모르시고. 예. 자 이제 지금 또 최근에 광고 뭐 인수위에서도 말 나왔습니다.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랬죠. 예. 1년.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금에서 주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주택에 이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예. 이미 주고 있어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은 예.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집을 사면 되는데 네, 예. 팔기 전에 팔기 전에 먼저 먼저 집을 하나 사고 예. 나중에 팔죠. 네. 그럼 그럴 때 2주택이 일시적으로 잠깐 되니까. 2주택인 경우가 경우인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양도소득세는 이미 있는데 예. 그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었냐 또 새로 생겼냐 물어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 이미 양도세는 혜택이 있어요. 그건 취득세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취득세도 혜택이 있어요. 예, 일시적 1세대 예. 혜택. 이거는 종부세에서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건데 앞에 말해 세금 종부세를 빼버리니까 이게 무슨 세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잠깐만. 이제 원어민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동시통역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나라는 주택 수가 한 어.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저 양도세도 다르고 예. 뭐 보유세도 다르고 네. 취득세도 다르고 취득세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어. 나 집이 한 채였는데 앞으로도 한 채일 건데 집을 좀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꿔타려고 집을 잠시 먼저 사고 나중에 팔려고 지금 잠깐 두 채다. 일시적 2주택.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요? 어. 그런 상태라면 이제 두 번째 집을 팔 때 음. 1주택자로 간주해 줄게요. 그래. 지금도 그거 한다. 양도세 그건 그렇지. 있다. 그건 있다. 그럴 때 나 그럼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을 먼저 사야 돼. 취득세 내려갔으면 집이 두 채네요 일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도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봐줄게. 그것도 봐준다. 야, 봐준다. 2주택자 예. 취득세 해줄게. 취득세 2주택자는 비싸니까. 잘 보세요. 틀린지. 그런데 잘 설명하고 있네. 네. 또 종부세도 있잖아요. 예. 종부세도 1주택인 거랑 2주택인 거랑은 세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겠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네, 있어요. 그런데 예. 내가 1주택이었는데 예. 이사갈 집을 먼저 사고 네. 나중에 팔려고 잠깐 2주택이 되어 있어요. 똑같죠 아까랑 네. 그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6월 1일 날 겹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종부세는 6월 네. 1일 기준이니까 요때 6월 1일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는 두 채야. 예. 이것도 일시적 일시적 2주택. 1주택이니까 저는 이건 1주택으로 간주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간주해줘?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다주택자 세금을 냈는데 야, 이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새로 지금 새로 바뀌면 바뀌어준다는 지금 겁니다. 이주에서 예.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법에서 어떤 법에서 움직이고 바뀌는가를 일반인들이 아셔야 되는데 네. 그냥 그것만 주제만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편견을 갖고 판단하셔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꼭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는데 제일 지금 많이 심각한 것이 예. 지금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네. 이게 다가구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일 것 같아요. 단독주택일 것 같아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요. 단독주택. 모르겠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네. 다가구 주택은 아마 다가구 주택 모르실걸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가구 주택.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네. 그런데 이제 네. 그게 건축법상은 그거는 이제 네. 단독주택인데 예. 우리 세법은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한 채를 파는 사람들은 1세대주택 비과세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걸 요건을 줘놨어요.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 그걸 한꺼번에 분할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팔아라. 그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지켜야 돼요. 예. 3계층 이하로 지어져야 되고 19세대 이하야 되고 그게 660제곱미터 이하야 되는 이 조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가구 주택 중에 78%, 80%는 네. 다 불법을 저질러 놨어요. 예. 예. 층수 다른 층 근린생활시설을 가구로 주택으로 바꿔버린다든지 예. 또 제일 억울한 것이 옥탑이 있어요. 옥탑. 옥탑이 월세가 한 5, 60만 나오는데 한 5평 더 증축을 해가지고 불법을 해가지고 예.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한 3, 40만 더 받아요. 원래는 네. 설계도대로 지었으면 사람이 못 살죠. 그게 이제 옥상으로 그렇죠. 나가는 맞습니다. 계단층에 예. 비만 안 새게 이렇게만 해놨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늘려. 그게 원래 이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은 주 층수에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8분의 1이 넘어가 버리면 거의 층수에 들어가 버려요. 예. 그럼 아까 3계층에다가 하나 더 생기니까 4계층이 돼 버리죠. 예.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과세는 한 가구만 되고 나머지가 다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돼 버려요. 세금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 내던 사람이 세금이 8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10배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원어민의 설명. 다시 설명 좀 하세요. 야, 나 진짜 집이 없으니까 진짜 모르겠네. 집이 없으시면 잘 개념이 잘 안 떠오르시는데 좀 양도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허. 제일 첫 번째가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건 예. 우리나라는 빌라 아니고 겉으로 봐서 그냥 이건 덩어리 건물이에요. 예. 근데 뭐 상가도 별로 없어. 다 1층, 2층, 3층이 다 뭐 집인 거야. 그러니까 예. 1층도 세입자, 2층도 세입자, 대개는 3층이 집주인이 살죠. 예. 그런 거 보면 이 집은 1, 2, 3층이니까 세 채야 아니면 한 채야. 한 채야.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몰라요. 어. 그런데 세무선생님 말씀하셨듯이 3층 이하로 지어서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이하로 예. 지은 거는 하나로 생각한다. 한 덩어리 생각한다. 예. 그 대신 팔 때도 한 덩어리를 팔아야 돼. 그렇지. 당연히 하나니까. 어. 세집이 사는데요. 그래서 다가구라는 거야. 어. 그거는 집 한 채로 보니까 어. 집주인이 하나죠. 네. 집주인이 반드시 하나고 나머지 세입자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4계층인 집은 집주인이 반드시 네 명이에요. 네. 이건 다세대. 무조건 다 세대고. 그걸 이제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집이 4채 있는 4주택자. 예. 예. 1, 2, 3층에 있는 다가구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건 1주택자. 일주택자. 어. 1주택자가 집을 팔았으니까 난 1주택자니까 세금을 비과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어라?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네. 그냥 한 월세 30만 원 받으려고. 예. 그러면 1층, 2층, 3층 옥탑방이니까 4층이잖아. 그거는 한 집이 다주택자가 아니야. 되는 다주택자가 되고. 집이 한 채, 두 채, 네. 세 채, 네 채 있는 거니까 너 네 채를 한꺼번에 팔았다? 야, 신기하다? 하면서 양도세를 많이 매긴다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야, 진짜 놀라운 세상이네. 감사합니다. 내 설명 알아들어줘서 고마워. 오늘 목표는 저를 이해시키는 게 목표구나. 와, 예. 그러니까 야, 진짜 그런 복잡하게 돼 있네요. 그런 집 한 채 있는데 다가구인데 그래서 덩어리가 다 내 건데 불법 변경을 해서 옥탑방을 뭐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신 분은 집 팔 때 반드시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아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옥탑방을 허물고 팔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용도를 이제 예.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거를 원위치 시켜놓고 예. 계약을 헐고,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층 근생을 만약에 주택으로 네, 개조를 네. 해서 사용했다면은 네. 원위치를 다 시켜놓고 매각을 하시면은 괜찮죠. 그런데 디테일로 네. 아니다 세무서에서 나와서 예. 너 작년까지는 여기 4층이었어 우리가 항공 촬영한 거 있어. 예. 그럼 어떻게? 그런데 없애버렸네. 그러나 작년까지는 네 채였잖아 집이 예. 다세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제일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양도일 현재 현황 갖고 따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조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게 다 알겠습니다. 나오고 알겠습니다. 다 나오기 예. 때문에 양도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한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또 이제 그러시잖아요. 예. 국세청은 전산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세입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전세금을 보장받으려면 예. 자기가 동호수 그 가구 호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층에 불법 개조가 돼 있으면 2층으로 주민등록이 전입이 돼 있고요. 아. 옥탑에 주민등록 옮겨가 있으면 옥탑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어느 돼 있어요. 순간 네 가구가 네. 전입신고 돼 있던 케이스가 있으면 딱 하는 거네요. 네, 너는 그다음에 이제 너는 전기요금 같은 것도 다 호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층호별로 따로따로 나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앉아서 다 파악이 됐고 현황 조사하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팔 때 옥탑방을 헐거나 해서 팔아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거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그 설명해 준 일시적 2주택자가 예.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의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예.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집이 한 채인 사람하고 두 채인 사람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한 30배 차이도 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6월 1일 현재 주택수 갖고 따진단 말이죠. 6월 1일 집이 현재 두 채냐 한 채냐. 예. 근데 원래는 내가 집에 한 채를 갖고 있으면 팔고 사는 것이 원칙인데 예. 내가 돈이 조금 여유 있으면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 1일 현재로 그게 겹쳐버리면 네. 두 채인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주택자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어. 다주택자라서 투기꾼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사고 파는 현상에 잠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투기꾼이거나 중과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종부세에서만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혜택이 빠져 있었어요. 취득세는 혜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양도소득세도 왜 그렇게 왜 돼 있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아마 입법 미스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걸 확인하고 바로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아마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가 이렇게 기준이 선명하지가 않네. 이게 정부도 이게 보니까 다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련된 법령을 한 군데서 다 개정을 하면 네. 통일성이 줄 텐데 네.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그 취득세 지금 오피스텔 관련해서 예. 판단하는 것이 세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는 행안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저 양도세는 기재부에서 하고 종부세는 또 국세청에서 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막 다 달라요. 재산세는 또 이제 지방세고. 예. 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통일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 1세대 주택권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팔면 3년, 네. 2018년 9월 14일 이후는 2년, 네. 2019년 12월 17일 이후는 또 1년. 그러니까 2년 내에 팔 거냐, 1년 내에 파는 거 기한이 다 그게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이건 천재들이 아니고 우리 네. 이진우 기자님 정도 돼야지 이거 다 외우고 하지. 네. 그런데 또 이제 그거는 취득하는 새로운 주택이 예.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취득할 때. 네. 예. 예. 근데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먼저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계약할 때는 계약이 먼저 됐으면 계약일과 취득일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있어야 돼요. 네.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8가지 조합을 다 맞춰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전문가들도 헷갈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취득세는 네. 조정지역 대 조정지역 있는 것은 또 1년. 네. 또 비조정인데 조정하고 샀으면 그건 3년. 그거 달라요.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예. 그거 뭐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매뉴얼?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 다 있죠. 법에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머릿속에 넣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찾아가면서 도듬도듬 하면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할 거냐고요. 될 것 같아. 그래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첫 번째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난수표라는 얘기도 있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 블랙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양포세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세무사님들이 이제 상담 못 해준다는 말 못하니까 팔고 오십시오 하고도 하고 이제 이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게 참 저희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네요. 이거.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피스텔 하나를 그냥 갖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월세 예, 받으려고 예, 내지는 예. 뭐 다른 용도로. 그러면 내가 이거 넌 할 거는 건 오피스텔이고 나 집은 따로 있으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는 판다. 어. 1가구 1주택은 뭐 부가세 많이 괜찮다면서. 해준다고 하니까 어. 팔았는데 왜냐면 이분은 오래 갖고 계셨던 경우에는 2억에 산 집이 지금 한 15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라에서 오래 갖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억에 산 집 15억에 갖고 있던 분을 팔면 정상적이라면 뭐 1억 안쪽에 양도세만 내고 끝나는 건데 이 오피스텔 한 채가 있으니까 너 2주택자네. 근데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안 팔았죠. 그렇죠. 안 팔았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냥 판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완전 놀라는 거지. 뭐지 이거? 어. 그럼 저 안 판 걸로 할래요? 안 팔래요? 그러면 돌려줍니까 이거? 안 판 걸로 한 그런 데다가 이제 최근에는 네.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 알았어요. 상담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오피스텔 먼저 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잖아요. 예. 오피스텔 팔고 나서 집을 팔면 되죠. 아 그렇지. 예. 그러네요.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예. 리셋 제도가 생겨버렸어요. 리셋? 그건 뭡니까? 이제 다주택자는 옛날에는 예.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어도 예. 여기 저기들 여기 하나 만들어놨을 건데요. 네, 네, 네. 지금 이거 볼까요? 이 얘기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리셋을 예. 한번 보시면. 리셋이요? 예, 이거 우리 저기 없는 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뜻인 것 아 같은데. 그거 지금 저기 우리 저기 자료에 나오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보실래 자료를? 피디님 리셋되는 이거 거. 한번 마지막 껴봐 주세요. 와. 요거 마지막 거. 마지막 장 요겁니까? 현행 세제 난해사용 중에 보유기한 리셋이라고 있어요. 예, 이겁니다. 예. 2020년 12월 30일 이전 같으면 네. 집이 A, B, C라고 있어서 세 채가 있다고 가정해서 예. 네. A를 팔고 B를 팔고 C를 팔 때 네. 마지막 집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따질 때 지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보유기간을. 네, 보유기간 예. 너는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따져서 2년을 따져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작년 1월 1일부터는 네. A 팔고 B 팔고 C 팔고 어. B를 팔고 난 날부터 순수 한 채 가지고 이제 2년 이상을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택 양도일로부터 직전 주택 이게 양도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안 돼 버리죠, 저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피스텔을 팔고 나서
오피스텔 팔고 난 날부터 또 2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너무 짧게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지금 이렇게는 바로 팔아도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인데 예. 2021년부터는 이미 2020년 넘었죠. 이제 리셋 때 분다니까 보유기한 리셋 돼 가지고 네. 예. 지금 직전 주택 양도하고 난 날부터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해서 2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 집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샀다면 네. 또 거주를 새로 해야 돼. 저 왜 저렇게 바꾼 거예요? 저거는? 다주택자들을 조금 괴롭히기 정말 그렇게요.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1가구 1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집을 이제 20년 보유하고 있어서 2억짜리가 15억 됐는데 팔려고 했다가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는 걸 알고 큰일 날 뻔했다. 팔았으면. 오피스텔 먼저 오피스텔 팔아야지. 먼저 팔아. 어. 팔았으면 이제 1주택자 됐잖아요. 네. 이제 팔아도 되겠네.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10년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팔아도 되죠라고 하면 아니다. 너는 이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리셋해서 2년은 최소한 지금부터 넘어야 2년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됐다 이제 1주택이라도 팔았으면 또 난리가 나는 거고. 2년 안에 또 팔면 이제 비과세가 안 돼 버리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네. 또 머리를 쓰겠죠. 예. 그럼 오피스텔 저걸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되겠네. 네. 네, 그럼 예. 주택에서 용도 변경 주택 아닌 막아놨어요. 걸로. 주택 그래서 아닌 용도 걸로. 변경한 것도 그날로부터 2년이에요. 아. 그러면 또 이제 머리가 또 돌아가겠죠. 예. 저거를 증여를 해보죠. 양도를 안 하고. 예, 주자 그것도 없애버리죠. 법이 다 막아놨죠. 아. 증여하는 것도 2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리셋은 예. 그 양도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리셋이다 하면 그럼 증여는 아닙니까? 증여도야.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군요. 예.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아들이 오피스텔 갖고 있고 어.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다. 한 예. 집에 산다. 예. 근데 아들이 30세가 넘었거나 네. 소득이 있다. 그럼 세대 분리를 하면 돼요. 그때는 봐줘요. 그때는 봐줘요. 예, 리셋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봐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경우나 봐주지. 예. 이게 함부로 이게 리셋도 이것이 이제 특별한 경우만 봐주니까 네. 전문가한테 반드시 상담하시고. 그 집 할 때는 무조건 비과세 이 상담 먼저 규정 해야 되겠네요. 자체가요. 이게 완전 난수표라니까요. 해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독을. 법을 만들었냐면 예. 다주택자도 집이 두 채 있다가 첫 번째 집을 팔면 이거는 양도세를 무겁게 내죠. 예. 그러나 두 번째 집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취급을 받아서 1주택자가 된 셈이니까. 된 셈이니까 요거는 세금을 조금 낸다고요. 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전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과자도 처벌받고 났으면 시민이 되는 거라서 더 괴롭히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집 할 때는 내가 중과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벌받았잖아요. 아. 그러면 자꾸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가. 그럼 두 번째 집 할 때는 1주택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 전력이 있으니까 너는 다 중과해야. 징역 2년. 어. 2년 동안 더 징역 살고 나와야 돼. 아하. 그걸 하고 싶은 아마 거죠. 저 기재부 장관 그 후보자이신 분이 아마 청문회 때 이번 예, 청문회 예, 나와서 예. 이 리셋 제도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일선에서 네. 국민들이 비과세 규정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그 법이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 단순해야 되고요. 법은 복잡하면 안 단순해야 되잖아요. 되죠. 예, 예.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채가 된 이유가 지금처럼 정말로 뭐 강남에 두 채를 갖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은 예. 시골집도 갖고 상속 주택으로서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소수 지분 갖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시골집 있죠. 2천만 원짜리 예. 예. 내가 20% 갖고 있으면 얼마입니까? 400만 원짜리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팔았다고 비과세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좀 가혹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이거는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예. 대충 아는 걸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1주택이었어요. 예. 근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형제가 5이야. 그러면 나란히 20%씩 나란히 상속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상속받았고 나는 다주택자가 됐어. 졸제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모르는 분은 그냥 팔았다가 덤터기 쓰는 거고 그걸 다행히 알아서 요 20% 지분에 있는 걸 형제한테 넘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네. 나 이제 1주택자 다시 돌아왔다 네. 하고 팔면 너 징역 2년 안 살았지. 징역 2년. 근데 그것이 소수 지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던 집을 먼저 팔았을 때는 예. 그때는 또 비과세를 해줘요. 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네.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네. 종부세 기준을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집이 몇 채냐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예. 총 주택 가액으로 하자. 예.
그거는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아니 당연히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예. 그거는 세율 체계가 그렇게 됐으니까.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를 하고 예. 전국의 3주택자는 중과세를 하고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실은. 예. 종부세가. 종부세가 돼 종부세가? 있으니까 과표 기준으로 누진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네. 여기에 있는 아까 말한 상속 주택도 들어가 버리죠. 시골에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사놓은 집도 들어가 버리죠. 예. 겸연 주택에 집이 뭐 5층 건물에 위에 하나 있는 것도 들어가 버리죠. 다 예외 없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예. 중과세 할 거 안 할 거 다 들어가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 대상으로 삼을 것들은 예. 중과 대상이 될 만큼의 어떤 우리 주택 정책에 공급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일정 가액 이상들만 그 조금 중과세를 넣어야 한다든지 되는데. 이러면 실익이 있는데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상속받은 것까지 다 들어 넣어서 주택수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시골에 있는 집들을 상속받은 집들 가지고요 예. 형제간들끼리 서로 지금 막 서로 안 가지려고. 안 가져가려고 난리 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부십니다. 그걸 부셔요, 지금. 부십니다. 부신다고요? 집을 좀 부셔요. 사람 안 살아도 받겠다고? 멸시를 해버려요.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다주택자니까. 그게 다 받으면 다 주택에 영향을 주택자가 미치잖아요. 되니까. 그러니까요. 잘된 집안일수록 그래. 예. 다른 집 한 채 있으니까 막. 그게 들어와서 취득세도 중간에서 먹고 네. 양도세도 영향을 미쳐버리고 종부세 영향을 미쳐버리니 그걸 부모로부터 받은 집인데 예. 그거 형제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옛날에 장남이 받았잖아요. 예. 안 받아요 요즘에요. 아하. 그리고 지금 집을 시골에 사는 사람 없으면 멸시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거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양도소득세가 관리처분 전에 파는 것하고 관리처분 전에 이후에 파는 것하고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네. 그리고 비과세 되고 안 되고도 사례도 엄청나게 많고 예. 중요한 거는 또 관리처분 전에 내가 살 사람은 전에 샀으면 주택을 샀는데 예. 관리처분 나고 난 다음에 사면은 그건 입주권을 사거든요. 그런 거죠. 나중에 팔 때 예. 보유기한 계산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 납니까? 강남의 그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데 예. 거기에서 불과 3, 4개월 사이에 시기가 좀 차이가 났는데 예. 그런 관리처분 전에 산 사람, 이게 주택 상태에서 산 사람하고 네. 입주권 상태에서 산 사람하고 20년도 안 됐는데 네. 세금이 10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천만 냈는데 어떤 사람은 8억을 낸 거예요. 뭐가 더 많? 제가 너무 기초 지식이 그거 없는데. 없어서 그러죠? 예. 뭐가 더 많이 내는 겁니까? 아파트 지금 아파트는 저 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예. 관리처분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권리 변환으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것이 예. 관리처분 날짜에 바뀌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관리처분 나기 전에 사면 주택. 예. 낡은 주택. 예. 관리처분 난 후에 사면 입주권. 나중에 예. 새집 권리가 입주권 돼버려요. 권리.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중공이 떨어져서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보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보유 기간 일주택이니까. 계산할 때 어. 주택을 산 사람은 종전 주택 기간, 네. 공사 기간, 그다음에 새로 지은 기간 다 합산해줘. 합쳤어. 다 합산해줘. 오래오래 오래 보유한 걸로 그렇죠. 계속 계산하는군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계산돼 가지고 예. 비과세 판정도 해주고 네,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도 해주는데 예. 예. 만약에 관리처분 이후에 산 사람은 준공된 날로부터 취득이 돼버려. 그렇네. 그럼 공사 기간이 다 빠져버리잖아. 아. 그러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나기 전에 내가 지금 팔았어요. 그러면 그건 주택으로 판 거예요. 예. 관리처분 나고 난 다음에 팔면 입주권을 판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려요. 이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사 갈 날짜만 따지고 이것만 돈만 따져가지고 사고 팔아버린단 말이죠.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이네 이거. 예, 전문가 만나서 상담 받고 파셔야지. 예. 세금 제가 아까 말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보유기간에 달라서 비과세 대상이 달라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율이 달라져 버리니까 예. 예, 세액 차이가 10배씩 차이가 나는 이게 예, 현재 우리나라 세제예요. 예, 이걸 정확히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네. 진짜. 엄청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 기자가 오래오래 살았던 네. 미국. 올해는 안 살았고 아주 조금. 네. 미국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차별합니다. 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세금이 달라요. 예. 당연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중과하겠죠. 중과하겠죠. 그런데 그럼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미국은
나의 메인 하우스, 내가 주로 거주한 주택, 주된주택 제도를 주된 듣고 주택. 있어요. 예. 집이 10채가 있건 3채가 있건 2채가 있건 주된 주택은 어차피 하나잖아. 예. 여러 집 살림을 하면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네. 다 주된 주택이라고 네, 하면 뭔가 네. 가족 관계가 네. 이상한 거잖아요. 그 주된 주택을 팔 때는 네. 비과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억 정도를 빼줘요. 소득공제를 네, 해줘요. 빼줘요. 소득공제 그냥 빼줘요. 빼줘요. 그리고 남은 또 주된 주택이 난 여기 이사 가서 주된 주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또 그거 팔 때만 해줘요. 그런데 주된 주택 아닌 걸 팔 때는 무겁게 부과해. 뭐 우리나라처럼 무겁지는 않은데 꽤 무겁게 부과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 집이 한 채면 나는 이 집에 한 번도 산 적도 없어. 그리고 난 또 전세 살아. 그런데도 이 집은 1주택이면 비과세잖아요. 그죠? 예, 예. 물론 예. 이제는 꼭 거주를 하라고 해서 바뀌긴 했지만 뭐 다르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세제가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비과세하고 중과세하고 법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비과세에서 만약에 탈락이 돼 버리잖아요. 예. 중과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과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과세가 82.5%잖아요. 3주택자는. 예. 그게 다 뺏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주택자 중과세 3주택자로 중과세인 줄 알고 파는 분들은 예.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도 파는 분은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다고요. 예, 물론 부도난 사람이라도 팔겠지만 알면 안 알면은 못 팔죠. 세금 계산해보고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게. 그게 결국은 우리 현재 세제가 네. 주택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게. 집을 안 팔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오는 거죠, 그게. 현재. 이렇게 예. 양도세 복잡하니까 팔면 안 돼 요즘에 진짜. 예. 너무 복잡하니까 겁나겠네요. 진짜 팔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세제 중에서 많이 그렇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개편 때 갖고 온 거 나온 것이 양도세는 4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예. 바뀐 것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많지가 않은데 이것이 이제 취득세하고 종부세하고 막 결합된 데다가 한 번만 바꿨어도 될 거를 막 2번, 3번씩 바꾸다 보니까 어렵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 정책이 있고 예. 수요 억제책이 있는데 수요 억제책은 결국은 금융하고 이제 세제거든요. 예. 그 세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세금을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시키는 거다고 비과세되는 그 폭을 축소시키는 거다고 예. 그다음에 공제나 감면되는 것을 또 축소시키는 거다고 이 세 가지 갖고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좋은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좀 이제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모순이라는 거는 예.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수요 억제책으로 갔어야 맞거든요. 네. 수요 억제책이라 하면은 이제부터 사는 것부터 중과세 한다 이래야 되는데 네. 우리는 파는 것부터 중과세가 돼 버렸어요. 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파는 것부터 중과세가 되니까 네. 거기 파는 집에는 몇십 년 전에 갖고 있는 상수주택도 있고 그러네. 내가 20년 전에 한 거주주택도 있고 미분양주택으로 분양받은 주택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집들이 중과세가 되니까 못 팔잖아요. 아하. 예, 못 예. 팔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1세대 1대 비과세 규정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하라. 이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사는 것부터 거주를 줬단 말이죠. 예. 이거는 제대로 간 거잖아요, 예, 지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왜 다주택 중과 규정은 파는 거다 중과세를 해버리냐 이거지.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아버린 데다가 원래 양도소득 자체는 단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20년 보유했으면 20년간에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예. 거기다 세율을 한 번에 때리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동결 효과 때문에 원래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장기 보유한 이런저런 공제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너무 많아서 명목 소득을 빼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네. 그나마 그래서 지금 거래라고 했더니 예. 최고 세율을 49.5% 만들어 놓으니까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도 그만하면 세금이 많은데 최고 세율 82.5%를 때려 놓으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정상적인 거래가 안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예. 안 되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자녀들한테 예. 증여했어. 증여. 증여했죠. 사전 증여를 했잖아요. 증여. 예. 그럼 사전 증여를 하면은 이게 5년 안에 못 팔게 돼 있어요. 팔면 이율과세 받았고 세금 또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또 매물자금 또 당기죠. 예. 그러니까 세제가 어떻게 보면 공급의 확대 정책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수요 억제책이어야 되는데 공급 억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수요 공급 불균형이 와버렸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세제가 조금은 예 뭔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난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인지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주는 세무사님도 없고 국가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으다 보니까 그냥 안 팔아버리는군요, 물어보러 다니다가 안 팔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매물이 없네. 그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적인 고가주택은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년 거주하라고 하니까 산업 가지고 전부 지금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세가 올라가 버리니까요. 예. 내가 들어가 살 수가 없네. 그 2년 살으라고 하니 이제 2년 살라고 억지로 좀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들어갔더니 또 10년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또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파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이게 1세대 1주택자도 못 팔고 다주택자도 못 팔고 사전증여한 것도 못 팔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은 또 이제 임대 의무 기간 채워야 되니까 또 못 팔고 했죠. 시장에 물건이 다 지금 뭐 매물이 다 싹 없어져 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문제네요. 이거. 예 역효과가 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가 좀 바뀌면 예. 매물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예 규정을 두는 것보선 또 매물 잠금 현상이 오니까 예. 차라리 지금 전략을 바꿔서 언제부터 취득하는 분부터 중과세를 한다고 하고 예. 양도하는 것은 다 풀어줘도 되거든요. 예. 그럼 다 팔아라. 예, 팔으라고 하면 되죠. 팔아라. 그러면 그것이 매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사는 것이 문제지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공급을 억제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왜냐면 또 그렇게 하면은 다주택자 세금 다 깎아줬다고 또 혼날까봐 또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정치 논리로 보면은 네. 좀 소득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거를 네. 10억 20억 번 거를 세금 안 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억 20억 벌었으면요. 예. 세금이 49.5%거든요. 50%거든요. 예. 중과세를 빼더라도 그럼 50% 세금을 내는데 그게 작습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예. 지금 중과세를 안 하면 마치 봐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세금이 50%라고요, 그게. 그거 어떻게 작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를? 진짜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 정책 위반자들이 이 시장에서 도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다주택자의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 중에 가장 오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물어봤으면 더 설명해 줄 텐데. 믿음이 안 가. 아니 지금까지는 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게 시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은 막 이렇게 종부세도 세게 때리고 부동산 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괴롭히는 정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양도세도 안 터주니까 예. 그건 너무 매물을 잠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부세는 세게 때리고 예. 재산세 보유하고 있는 세금은 세게 부과하더라도 팔 때는 좀 완화해 주자. 그런 정책이. 근데 지금 요즘 새 정부의 스탠스는 전체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면 근데 양도세도 완화되고 종부세도 완화되고 하면 이거는 너무 그 기존에 물론 뭐 정부가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기존 달라지겠으나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닐까? 이제 그 시정에서 이제 그 저 새로 정부에도 전부 다 바로 다 그렇게 못 할 거고요. 시차를 잘 보면서 할 텐데 단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21년도에 인상된 거 보시니까 거의 3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42년 동안 세금 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1년에 3배 오른 세금은 없었어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예, 1년 연차별로 150% 이렇게 올려서 4, 5년에 뭐 올려서 간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로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강제 다 없애가지고 폐지시켜가지고 그 멘붕이 와버렸잖아요. 임대 사업자가 다 합산 폐쇄 돼버리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쳐버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세제가 좀 너무 인위적으로 좀 갈팡질팡하지 않았냐. 최소한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서는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폐지를 하려면은 새로 취득한 것만 적용을 못하게 했어야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다 그런 세제 혜택을 뺏어버리니까 그 멘붕이 와버리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잠깐 브레이크 걸어야죠.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부터 집을 사서 2주택이 되는 분들은
취득세도 무겁게 매기고 예. 죄송합니다. 뭐 집을 살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데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데도 사시는 거니까 취득세도 비싸게 물리고 특히 1주택 되시는 분은 몰라도 다주택이 되는 분들은 나중에 요거 집 할 때는 진짜 우리가 무겁게 매길 겁니다. 오늘부터 사시는 건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부터 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파는 다주택은 다 무조건 중과세야 하니까 다 그냥 20년 전에 산 집이나 10년 전에 산 그 집이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잠깐 팔려고 하는데 네. 어? 그러니까 다들 정부 바뀔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요 미분양 주택이 나가지고 예. 이건 빨리 사라 해서 그때 사준 거거든요. 예.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네. 이 건설업 경기 살리려고 예. 그 사람도 다 투기꾼으로 몰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저도 살펴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이해해야 되지 된다는 않나 거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옛날에 산 다주택자들도 말이- 다 같이 처벌했을까요? 왜? 글쎄요. 그러게요. 그거 맞는 말 맞는 그냥 말 범죄자로 같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범죄자로. 약간 징벌적인 성격이 있네요. 두 채를 갖는다는 건 범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많이 설득이 됐습니다. 범죄자로 생각할 수도 있죠. 범죄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 네, 네. 재밌네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 어렵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뭘 이렇게 명확히 해야 내가 팔지 말지도 결정이라도 하지. 뭘 잘 모르니까 아예 안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지금 비과세 판정을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막 그저 세 군데 세무사님들 상담 받고 하라고 그러지만은 예. 세 군데서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세 군데 들려도요? 세무사님들 세 군데 들려도 다 답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확실한 답도 안 해주니까 예. 양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리고 진짜 지금 문제다. 현재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하면은 예. 3, 4개월 뭐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답변이 바로 오지도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세금이 예측이 돼야지 양도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뭐 몇 천만 원 차이가 아니라 지금 5천만 원이냐 5억이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못 하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금 논의는 이제 해봐야 되죠. 예. 당연히 뭐 예. 이거는 아. 누구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모신 이유는 생각할 게 꽤 많은 것 같다.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다들 인식을 하고 네, 네. 좀 고쳐야 되겠는데 뭐 그러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거는 그래도 이건 좀 남겨놔야 돼. 이건 해야 돼. 요 정도는 좀 고쳐야 되겠어. 아니, 나는 오늘 들으면서 하여튼 무슨 목적인 건 심플하게는 만들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플하게 예, 않으니까 예, 도대체 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또 너무 복잡하니까 어. 따라가다 추적하다가요 뭐 지쳐버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세제가 조금 단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네. 저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배웠는데.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얘기. 도움이 됐나요? 네. 그럼요. 예,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의 안수남, 네. 통역의 이진우, 오늘 통역이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청강의 예. 안승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